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무섭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신개념 공포 예능 심야 괴담회입니다. 상금을 걸고 펼쳐지는 괴담 챌린지, 심야 괴담회. 아주 무섭고 괴이하면서 소름 돋는 그런 괴담들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총 상금이요. 444만 4,444원. 얼굴이 다 흘러내린 여자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안에 큐빅 박힌 여자 손톱이 왜? 기다란 여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와, 거기 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그랬어요. 자꾸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확! 있다니까. 있어. 결선작들을 들은 44명의 어둑신이들이 만족스러우면 뒤에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최종 우승작은요, 원한령과의 동거. 물귀신 모으는 남자가 총 37개의 촛불을 획득해서 공동 우승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2부작 파일럿으로 방송한 심야 괴담회는 불면의 밤을 선사할 본격 괴기 공포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괴담을 읽어주는 신개념 스토리텔링 챌린지 어떻게 보셨나요? 괴담이라는 게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또 혼자 보기엔 너무 무섭고 안 보고 싶은데도 보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 소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쇼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니까 약간 더 흥미가 배가 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더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재현을 조금 삽입했는데 냄새 나는 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방에 딱 들어서 봤는데 벽이 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방에까지 없애려고 이 벽실을 확 뜯은 거야. 근데 그쪽 그 한쪽 벽면에 무적이 온 벽면에 다 붙어 있는. 그것도 약간 공포심을 높여서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완성도 있는 그런 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공포랑 웃음, 그다음에 과학까지 시도한 좀 묘한 어떤 컨텐츠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이때는 대한민국은 거의 괴담민국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모이면 밤마다 이 괴담 계속 풀어내고 이제 홍콩 할머니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커왔던 세대로서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그런 공포세포랑 감각이 좀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정규 편성돼도 마니아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도 좀 볼 용의가 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괴담을 전해주고 자꾸 이 이야기는 괴담일 뿐,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굳이 반복할 필요 없이 앞에 그냥 자막으로 한번 끝날 때쯤 한번 그렇게만 하면 훨씬 더 몰입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심야 괴담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자들과의 상호 소통을 지향했다는 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낸 투고담을 스토리텔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어둑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쌍방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둑신이의 존재들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면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심야 괴담회 같은 경우는 무대 구성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보면 주변에 물기를 두르고 촛불로 분위기를 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 봉인된 단지에서 부적에 적힌 걸 꺼내서 읽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단지. 지금 이 단지 안에서 무서워, 무서워. 원한령과의 동거. 동거. 이렇게 사실 스튜디오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공포감을 주는 방식이 다른데 그 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 괴담회는 444만 4,444원의 상금을 걸고 시청자 공모를 통해 직접 겪은 기이한 이야기나 지역 전설 등 다양한 주제의 괴담들을 전했습니다. 위원들에게는 어떤 괴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화에 소개됐었던 잡아당기지 마세요라는 괴담이 인상적이었는데 은하 씨 가족이 은하 씨 중학교 때인가
지은 지 40년 정도 넘은 이 옛날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 예. 이제 하루는 복도의 빛이 멀리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켜지면서 다가온 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시나? 그래서 이렇게 쑥 봤는데 아무도 없어. 인기척도 안 느끼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별이 깜빡 우리 집은 맨 끝집이라 여기까지 굳이 올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맞네. 근데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천천히 그 켜졌던 복도불이 깜빡 이렇게 막 확 켜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창문 뒤에서 바짝 숨어가지고 눈만 내밀고 이렇게 살짝 봤는데 잘린 발목이 계속 켜지고 있는 거야. 이게 막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돼? 보자마자 바로 절도를 한 거죠. 기절하지. 제가 이 괴담을 이제 정말 딱 복도에 접해 있는 센서 등이 켜지면 보이는 그 방에서 이제 다시 보기로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정말로 보면서 그런 거죠. 제발 저게 켜지지 마라라는 하는 마음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감하면서 봤다는 건데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한 이유는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경험담이든 아니면 경험담처럼 꾸민 가상이든 간에 우리가 되게 쉽게 이입할 수 있는 공간, 디테일한 공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잡아당기지 마세요라는 그 괴담에서 공간에 대한 디테일이 좀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회에 나왔던 모텔에서 들리던 소리가 정말 무서웠는데 김숙 씨가 너무 구현을 잘했어요. 승우 씨는 통금이 있는 신데렐라 여친 때문에 종종 낮술을 즐겼습니다. 술집에서도 마실 때도 있지만 사실 조금 편하게 마시려고 모텔방을 빌려서 마실 때가 있었어요. 자기야 너무 졸린데 우리 대충 치워놓고 자자.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여자친구 쪽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했는데 없어? 여자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제 잠결이죠. 또 그냥 통금 시간이 돼서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제일 싫어.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변기 물려드는 경기 불리는 소리. 갑자기 화장실에 들렸다고. 물 내리는 소리가 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쓱 깼죠. 왜냐면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렇지. 사람이 들어있으면 켜져 있어야지. 그래서 불도 안 켜고 뭐해? 놀랬잖아. 야 귀신인 줄 알았네. 야 화장실 불 켠다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불 켜지 마! 갑자기 근데 이 목소리가 여잔지 남자인지 모를 이상한 목소리로 불 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자기야 아직 볼일 다 안 봤어? 했는데 대답 대신 진짜 무섭다. 근데 이게 여친이 아닌 거예요. 머리 길이가 다른 거야. 그때 하지 마. 내가 귀신 중에 제일 무서워. 말려봐. 그래서 숨도 안 쉴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겨우 숨을 쉬면서 말이 안 된다. 눈은 그 율장을 계속 보고 있었대요. 순간 박소리가 딱 멈추더니 하지 마. 그 형체가 싹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섬주섬 옷 입고 이제 핸드폰 챙겨서 핸드폰 딱 봤더니 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집에 잘 도착했어 라는 여자친구의 톡이 와 있는 거예요. 모텔이라는 특수한 그런 면이 있지만 화장실도 모든 집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면 혹은 내 방에서 TV를 보고 있다면 화장실이 저 멀리 있을 텐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다든지 갑자기 웃음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을 굉장히 낯선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괴담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웠고 정말 밤중에 화장실 가기 직전에 생각날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공포심을 극대화시켰던 그 에피소드로는 물귀신을 모으는 남자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스토리텔링을 맡았는데요. 이 알바를 찾다가 일단
20만 원이라는 이 낚시 보조를 찾는 이 구인글이었는데 모집 조건도 까다로운 게 아니고 그냥 뭐 따라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나 싶어가지고 바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다음날 우식 씨는 이 알바하는 장소를 갔대요. 근데 사장님이 자꾸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야. 야, 왜 올라가지? 수상하다. 너무 수상하다. 한참 산을 올라가니까 드디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산 속에 아, 진짜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원래 거기가 지전성인 것처럼 자리에 딱 앉으면서 낚시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때 검은색 통발 하나가 쑥 딸려 올라오는데 통발 안에 유기 그릇이 있는데 거기가 유리 그릇? 거기에 흙이 가득 담겨 있더래요. 그걸 딱 들더니 그 그릇 안에 있는 것 이 도자기 옮겨 빨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유기 그릇 안에 있는 거를 흙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그 안에 큐빅 박힌 여자 손톱이 아, 손톱이야? 그리고 기다란 여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와, 거기 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겁에 질려가지고 사장님을 딱 쳐다보니까 사장님이 그 도자기를 재빨리 뺏어가지고 부적으로 막 막으면서 나오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이걸 붙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지. 그래서 우식 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산을 막 뛰어내려온 거예요, 진짜. 그 뒤로 우식 씨가 가해 눌림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진짜 말 그대로 알아 누운 거예요, 시름시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우식 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 신발 떨어지니까 연매 만들어 왔네. 뭐라고요? 그게 뭐야, 연명? 지 신발 떨어지니까. 그 무속인들이 신발 떨어지면 하는 거 있어. 죽은 사람으로 물귀신 만드는 거. 근데 지가 만지면 살 붙을까 봐 너한테 시킨 거야. 이게 왜 무서웠냐 하면요. 자기에게 살이 닥쳐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어떤 단지를 만지게 하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물귀신을 모으는 남자가 가장 공포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피소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쩐지 스튜디오도 좀 으스스해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출연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야 괴담회에서는 신동엽 씨를 비롯해서 김숙, 박나래 씨가 MC를 맡았고요. 코미디언 황재성, 허한나 씨가 괴담 스토리텔러를 출연해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5사람의 캐스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5분의 호흡이 약간 웃음과 두려움을 한 공간 안에서 느끼게 하는 아주 묘한 카타르시스를 이 5분이 줬다라고 생각이 듣고요. 다만 이제 스토리 중간에 웃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애드립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은 적이 있어요. 황재성 씨가 그날 밤 저수지 사연 소개하면서 박나래 씨가 황재성 씨 표정을 이제 지적하고서 웃음이 빵 터진 이후에는 사실은 뭐 그 사연은 거의 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시간만큼은 좀 웃기는 애드립은 서로 좀 자제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5분이 다 눈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다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적합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MC로서 굉장히 무섭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약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김숙,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더 한층 더 나가 더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나 씨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친한 보살 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기운이 안 좋으면은 보자마자 얘기해. 아이고 냄새 안 좋다. 아이고 냄새 안 좋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장례식장 갔다 왔지. 어디에 이틀 전에 갔다 왔더니 향냄새. 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귀신을 데리고 오나 너? 빨리 나가. 머리 아파서 향 피워야겠다. 그러니까 그 귀신 냄새를 향으로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향을 피우는구나. 엄청 피워요. 그거 부적 태우는 날도 따로 날 잡아서 해야 돼요. 이것도. 함부로 떼면 안 되죠. 근데 나 옛날에 어디 그 뭐 촬영 때문에 인쇄소 갔는데 한쪽에서
그 잘 되는 점집인가 부적을 굉장히 많이 주문했더라고. 척척척 부적이 계속 이렇게 나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너가 재미용이고. 이런 조합이 굉장히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근데 다만 그런 얘기들을 너무 진짜처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과학인지 비과학인지 미신인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너무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태도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그 멤버 구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신동엽 씨, 박래일 씨, 김숙 씨 뭐 현재 뭐 최고의 그런 진행자 분들이시고 또 화하나 씨, 황재성 씨도 굉장히 훌륭한 그 코미디언들로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기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자 셋의 스토리텔러 둘이라는 이 구성이 지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김숙 씨, 박나래 씨도 스토리텔러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현 역할을 하고 계시고 사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럼 MC 롤과 스토리텔러 롤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라는 좀 기본적인 좀 의구심이 있고 그거는 약간 형식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제 괴담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그 괴담에 대한 토크 자체가 지금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리액션 담당이 되는 좀 그런 좀 비효율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효율성을 어떻게 챙겨야 되냐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스토리텔러가 아닌 MC를 한 명이 맡아서 정말 이제 그냥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들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4명 정도의 스토리텔러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구게 더 무섭냐, 누구게 더 재밌냐를 가지고서 경쟁적인 그 괴담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살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동엽 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신동엽 씨 하면 워낙 꽁트 연기의 달인이잖아요. 뭐 예전부터 사연을 받아서 맛깔스럽게 전달하는 연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예능인이기 때문에 신동엽 씨도 이왕이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함께 한다면 시청자들에게 훨씬 다층적인 재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진행과 스토리텔러의 구분이 모호해서 아쉽게 느껴졌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심야 괴담에는 역사학자 심용환 씨, 화학자이자 작가인 곽재식 씨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죠. 이 두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곽재식 전문가한테 좀 푹 빠졌어요. 그 괴심 파괴자 괴담 빌런으로 활약을 했던 게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한 캐릭터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말만 돌아다녔는데요? 일단 아파트가 40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 네. 센서 등은 고장이 나요. 센서 등 같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만 하면 곽재식 또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네 싶은데 정확합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냐면 아버지 엘리베이터가 마침 그때 고장이 났잖아요. 진짜 전력 문제인가? 갑자기 들어오다 안 오더라다가 하다가 엘리베이터 같이 고장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괴심 파괴자. 제발 산성 좀 깨지 마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가지? 발은 뭐야, 발? 발은 뭐야? 사람 발 크기에 뭐가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쥐. 아니 쥐랑은 아니라. 근데 발은 2개잖아요. 그런데 이 쥐가 2마리가 같이 가요. 두 마리의 쥐가 같다고? 쌍쥐. 쥐도 뭐. 쥐도 식구로 건드리면 살아요. 아니 근데 뭐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면은 뭐 그냥 발목 2개, 1개인데도 뭐 2개로 보일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사실 과학적이라고 좀 믿기는 힘든 부분이었지만 공포를 좀 뭔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방향에서 좀 보게 해주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규 편성된다면 우리 곽재식 씨의 큰 활약을 좀 더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 캐스팅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분들을 섭외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괴담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대안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용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괴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공통적인 참고할 문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제가 용재총화인가 무슨 책을 읽을 적에 봤던 내용인데 착시라는 게 있어요. 착시. 착시가 뭐냐면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 다 매장을 시켜줬는데 자기는 좋은 마음에 매장을 해준 건데 그날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네 등 뒤에 귀신 붙어 있어. 네 등 뒤에 귀신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해서 묻어줬는데 귀신이 등에 붙어서 안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이제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3일 만에 귀신을 이렇게 띄어낸 이야기가 실제 전해지는데 일종의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착시 얘기도 좀 생각이 났어요. 괴담에는 역사적으로 쌓아온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종의 세속에 대한 민속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고 또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심용환 작가 그다음에 곽재식 작가 두 분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 괴담의 발생 배경을 설명해 주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역사가와 과학자 겸 작가 캐스팅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분들을 활용하는 좀 100%였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심용환 씨를 좀 이제 너무 좀 괴기한 역사가라든가 뭐 괴담의 전문적인 역사 연구자 같은 타이틀로 소개를 한 거는 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캐릭터라이징을 필요로 하지만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든 달고 짜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짠의 역할을 심용환 작가는 단맛, 또 짠맛은 또 곽재식 작가가 맡아서 적절한 맛의 밸런스를 추구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성과 심령에 대한 관심을 함께 좀 버무려 준다면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레귤러가 됐을 때 다채로운 포맷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봤습니다. 네, 심야괴담에는 TV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공포 콘텐츠라서 반가움이 더 컸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만약에 정규 편성이 된다,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해야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정규 편성이 되려면 이제 계속해서 양질의 괴담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 질과 양의 문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식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형식의 괴담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옛날 저희가 어릴 적에 봤었던 뭐 오싸오싸 공포체험류의 그런 한국형 그 괴담류인데 사실 이건 한계가 되게 명확합니다. 어느 순간 되게 들었던 느낌이고 들었던 걸 살짝 개작한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많고 수도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더 확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령 일본에서 유행하는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는 되게 열린 결말을 이용한 그런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폴리탄 스타일의 그런 괴담들,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창작한 건 맞지만은 되게 무서운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식의 좀 폭넓은 의미의 괴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괴담의 질과 양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즐긴 뒤에 그냥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좀 더 많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쇼 형식을 더 강조하면 어떨까. 나폴리탄 괴담 이야기를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이 결말이 어떤 의미일까? 왜 무서울까? 사실 이게 막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더 무섭고 재밌거든요. 그런 좀 토크 부분을 좀 더 많이 살린다면은 뭐 괴담을 한 해에 한 뭐 2가지 정도로만 소개하고 좀 이제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효율적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괴담을 그러면 어떻게 수집해 올 거냐라는 굉장히 본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청자들이 뭐 공모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방송이 될 만한 소재를 선정해서 이렇게 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괴담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섭게 해야 되겠다. 정말 무섭게 해서 화제성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야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함의를 무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괴담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뭐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약간 더 무섭게 묘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랑 다른 집단의 사람을 약간 멀리하고 배제하는 이런 형태의 결말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고려하면서 괴담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또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주요 패널들 말고 그러니까 진행자들 말고 이 시청자들의 역할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둑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이 방역 대책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듣고 투표를 하는 그런 약간 역할에만 멈춰 있는데 사실 괴담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포 영화 같이 보듯이 동시에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 이러면서 약간 그 공포심이 배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둑신이를 단지 투표인단에 머무르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방청객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면 시청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한 명 정도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 정규 방송이 됐을 때 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단순히 괴담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괴담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탐구하는 토크쇼로 진화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본격 괴기 공포 토크쇼 심야 괴담회. 파일럿 방송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깊이 있는 괴담 이야기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